인데요. 그 전에 이뇨한 혁신이 네. 지금 계속 활동하고 있는데 네. 이뇨한 혁신이 잘하고 있습니까? 이뇨한 혁신은 모두가 예상했다시피 그때 이준석이 2주 예상했던 것 같아요. 네. 아마 그 약발이 2주 갈 것이다라고 예상했는데 제가 봐도 이제는 이뇨한 혁신은 뭐 자기 생명을 다한 것 같아요. 이제는 더 이상 얘기해도 사람들이 뭐 반신반의하고 어떤 이슈가 되지도 않아요, 이제는. 우선 하나씩 볼까요? 네. 첫 번째 1호 혁신안이 뭐였냐면 네. 대사면. 그렇죠. 처음엔 대사면 했는데 네. 당사자들이 기분 나빠해가지고 대사면 아니고 징계 취소를 바꿨어요. 그래서 이준석, 홍준표, 김재원, 김철근. 네. 어떻게 대사면은 좀 효과가 있었나요? 근데 이준석, 홍준표 이 두 사람은 이런 사면 받고 싶지 않다고 그랬잖아요. 굉장히 분노하더라고요. 분노했었죠. 열받는다. 네. 우리를 가지고 노느냐. 네. 뭐 이런 식의 이제 반응했잖아요. 네. 저기 이제 김재원 같은 경우에는 좋아해요. 좋아했죠. 굉장히 신나는 것 같아요. 네. 김철근도 별로 안 좋아하는 것 같고. 뭐 그런 여기는 뭐 이준석하고 아주 가까운 그렇죠. 가까운 사이죠. 네. 그러니까 뭐 이뇨한 혁신위의 제 1호 안은 실패했죠. 실패했다고 봐야겠죠. 실패했죠. 네. 그런데 이슈는 된 것 같아요. 되게 시끄럽게. 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뇨한이 잘했는지 못했는지 모르겠는데 이뇨한이 등장하면서 저는 이뇨한에 대해 되게 비판적이거든요. 네. 본인이 혁신위원장인지 비대위원장인지 선관위원장인지 구분이 없이 행동하니까 전 굉장히 좀 거슬렸어요, 사실요. 이준석 콘서트 같은 데 못하러 갈 필요가 없지. 그냥 혁신을 한번 만들면 되지. 근데 중요한 거는 언론에서는 엄청나게 보도를 많이 했거든요. 근데 이게 좋은 이슈건 나쁜 이슈건 이뇨한이 등장하면서 국민의힘이 한 2주 동안 진짜 언론을 독점을 했어요. 그거는 굉장히 국민의힘에서 도움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특히 이제 조중동 중심으로 해서 네. 띄우기를 했죠. 띄우기를 해가지고 이제는 국민의힘이 좀 변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네. 막 계속 띄웠죠. 그런데 뭐 이게 반응들이 저러니까 한게 있었던 거죠. 이준석, 홍준표가 그래 고맙다 우리 우리 사면해 주니까 뭐 이제 좀 열심히 하겠다. 이러면은 뭐 문제가 달라지는데 뭐 전혀 고마운 게 아니라 뭐 우리 갖고 노느냐 뭐 이런 식의 반응이니까 뭐 인요하는 그 혁신위 자체는 이제 한계를 가져올 수밖에 없던 거죠. 그래서 두 번째 혁신안이 발표가 되는데 두 번째는 뭐냐면 국회의원 정족수 10% 감축. 또 불체포 특권 전면 포기를 당원 당규에 명문화한다. 국회의원 세비 삭감, 현역 의원 평가 하위 20% 공천 배제. 이거 사실 되게 많이 나왔던 얘기인데 네. 이건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이건 국회의원 숫자 많아요 지금? 이건 원래부터 이렇게 지금 그 얘기했던 내용이고 항상 나오는 얘기예요. 새로운 내용이 아닌 것 같아요. 근데 국회의원 숫자를 10% 감축하겠다는 거. 아마 지들 내부에서도 이건 불가능하다는 알고 있을 거예요. 그리고 우리나라 국회의원 많지가 않아요. 그래요? 실제로 많지가 않아요. 이거 워낙 국회의원들에 대한 사람들의 신뢰가 낮고 비판이 많으니까 얘기하는 건데 저는 굉장히 무책임하다고 생각해요. 사실 국회의원 수는 지금 좀 모자라요. 더 많아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세비. 우리 중에 누가 국회의원 월급 주는 것 때문에 뭐라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제대로 일을 안 하니까 뭐라고 하는 거지. 전 제일 좀 황당한 거는 이 불체포 특권이에요. 차라리 이러려면 헌법을 개정하지. 그렇죠. 헌법에서는 국회의원들의 이 신분 보장을 위해서 면책 특권을, 불체포 특권을 해놨는데 이거를 당원 당규에 명문화한다는 게 전 민주당도 그렇고 국민의힘도 그렇고 혁신안이라는 게 겨우 이렇게 내놓는 거에 대해서 정말 절망스러워요. 이거 스스로 국회의원들 스스로 자기 얼굴 침뱉는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맞아요. 교수님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저는 맞아요. 저건 헌법에 보장된 국회의원의 권리이죠. 그리고 네. 이것은 입법부와 행정부의 그런 구분하기 위해서 이런 거 만드는 거잖아요. 행정부가 입법부를 갖다가 예를 들어서 검찰 권력을 이용해서 마음대로 체포하고 이런 것들을 금지시키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네. 당연히 이것은 입법권을 위해서도 지켜져야 하는 내용인데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저는 정치개혁의 핵심이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불체포 특권. 뭐 국회의원 세비 삭감 이런 게 핵심이 아니에요. 정치개혁의 핵심은. 제가 정치개혁의 내용들을 갖다 요즘 쇼츠를 계속 올리고 있다고 그러는데 이런 것들이 아니라 제가 올리고 있는 내용들을 바꾸는 게 정치개혁이에요. 그렇죠. 예. 가장 저는 교수님이 올리고 중에서 가장 좋았던 거는 정개특위 같은 거. 이거 완전 외부 인사로만 채우자. 그렇죠. 그런 거. 정치개혁 특위를 갖다가 국회로부터 독립해가지고 독립기구를 만들자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국회의원도 넣지만은 외부 인사들을 갖다 넣어가지고 거기서 정치개혁 사안들을 결정하게 되면은 국회의원은
국회는 통과만 시켜주고 그래야지만이 정치 개혁이 되는 것이지 국회의원들한테 정치 개혁하라. 고양이한테 생선 주는 격이죠. 안 되는 거예요, 그건. 안 되는 거예요, 근본적으로. 그래서 2호 혁신안은 별로 이슈도 안 된 것 같아요. 1호 혁신안은 그래도 좀 이슈가 됐는데 2호 혁신안은 사람들이 몰라. 3호 혁신안 뭔지 아십니까? 3호 혁신안도 있어요. 그거 아니에요? 저 뭐냐 험지 출마라고 뭐 그런 거? 3호 혁신안이 뭐냐면 이뇨한 혁신 청년 비례 50% 의무화. 그러니까 뭐냐면 45세 미만 청년 비례대표를 50% 할당 의무화하고 우세 지역에 청년 전략 지역 선정해갖고 누라는 거 우세 지역에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넣었어요. 청년들을 위해서. 이거는 옳은 겁니까? 뭐 이것은 뭐 긍정성들은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정당 구조 속에서 청년들이 이제 공직 후보에 진출하는 게 쉽지가 않잖아요. 실제로 어디 지역에서 경선해가지고 청년들이 이겨서 올라오고 이것은 쉽지가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그렇죠. 청년 의무적으로 이제 이걸 좀 할당을 해주는 거 이것은 나는 좀 필요하다고 봐. 여성 같은 경우에도 일정 정도 배려가 좀 필요하고요. 필요한 부분은 분명히 있죠. 근데 이것도 뭐 그동안에 계속 나왔던 얘기들이잖아요. 그렇죠. 뭐 새로운 얘기들이 아닌 것 같아요. 아니 근데 지금 뭐 경선에서 가산점은 있잖아요. 네. 신인이라든가 이렇게. 근데 이렇게 뭐 50% 할당 의무화하고 그런 게 저는 사실 되게 부정적이거든요. 개인적으로. 왜냐면 청년이라고 해서 뭐 진보적인 것도 아니고 개혁적인 것도 아니고 잘하는 것도 아니고 실제로 지금 정치하는 청년들을 봤을 때 그 청년들이 국회에 들어가서 뭐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나 지금 별로 그래 보이지 않거든요. 저는요. 뭐 용해인은 한 명 제외하고는 사실은 청년이 그냥 생물학적 청년일 뿐이지 지금 머릿속에 생각하고 있는 거라든가 행태는 청년이 아닌데 예를 들어서 국힘당 같은 경우 장애인 같은 장해찬 같은 친구들 보면은 이게 무슨 청년이에요. 완전히 그냥 윤석열 정부의 그 나팔수 역할을 하고 있는 건데 전혀 청년으로서의 역할을 못 하고 있는데 그냥 생물학적으로 청년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게 옳은 건가? 저는 그런 고민이 좀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청년 비례대표 50%를 의무화한다. 네. 이렇게 되면은 뭐가 변하는 거죠? 이렇게 된다고 해서 국회가 변하고 정당이 변하고 우리나라 정치 개혁이 되고 뭐 이런 건 아니란 말이죠. 이게 사실은 이거보다도 어떤 사람이 정치에 진입하느냐 이게 더 중요한 것이죠. 그렇다면은 청년들을 진입을 시키는 것을 저렇게 의무화하더라도 어떠한 검증 기구를 통해서 청년들을 만들 것인가 이게 더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저는 선언적 의미밖에 없다고 보여요. 저렇게 되지도 않아요. 저렇게 되지도 않아요. 실질적으로. 그리고 비례대표 자체가 비례 뽑는 의미가 있잖아요. 이게 있는데 이게 사실은 지역구와 관계없이 뭐 각 직능이라든가 아니면 전문가들을 비례해서 데려와갖고 활동하게 하는 거 아니에요? 기본적으로 의미가? 근데 이걸 청년을 못 박아버리면은 비례의 의미도 좀 없어지는 것 같고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제가 볼 때는 저렇게 되지 않습니다. 제가 나중에 이제 지들 이제 공천관리위원회 구성하고 그러면은 이것도 어디 간 듯이 모르게 그냥 묻혀져요, 이제. 맞아요. 아니, 보통 우리가 밀실공천 같은 거 이야기할 때 그 밀실공천의 핵심은 지역구도 지역구지만 비례 아닙니까? 비례로 자기들 원하는 사람들 심어놓고 나오게 하는 거잖아요. 근데 정치개혁의 핵심이 저는 특히 비례공천, 비례공천을 어떻게 하는지 그걸 투명하게 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그렇죠, 맞아요. 예전에 열린민주당 같은 경우는 열린공천이라고 해서 이 뭡니까 당원들 국민들이 선정해갖고 공천하는 거 했었거든요. 경선해가지고 똑같이 그런 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제 비례대표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 비례대표 같은 경우에는 주로 이제 정당의 대표나 이런 사람들의 계보 정치를 하기 위한 통로, 이렇게 이용됐던 것이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정당의 대표가 비례대표를 이제 선정할 수 있는 이제 권한들을 좀 많이 가지는 거죠. 대표가 직접 하지 않더라도 그 공천심사위원회에 자기 사람들을 이제 위원으로 인정해서 이 사람들에게 이제 입김을 넣어가지고 정당의 대표나 이런 사람들하고 가까운 사람들을 비례대표를 많이 줬죠. 이러다 보면은 예를 들어서 거대 정당 같은 비례대표가 한 20명 정도 되잖아요. 되잖아요. 그럼 20명이 그 정당 대표의 계보가 되는 겁니다, 이제. 예전에 병립으로 했을 때는 비례가 47명이니까 47명 중에 민주당과 그
국민의힘이 거의 지지율이 한 37%, 8% 나오니까 예. 거의 뭐 3분의 1 이상씩 가져가는 거죠. 그렇죠. 예. 예, 예. 그러니까 일단 20명씩은 항상 가져가는 거죠. 항상 가져갔었죠. 근데 그 숫자가 실제로 이제 그 정당의 유력한 정당이나 대선 후보의 계보가 되는 것이죠. 근데 국회의원 한 20명이 계보 활동을 하는 거예요. 자기 계보가 되는 거예요. 이런데 이제 많이 활용이 됐었는데 사실은 그러면은 비례대표를 만드는 의미가 거의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례대표를 어떻게 선임할 것인가 그것을 제도화 시켜내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예를 들어서 비례대표는 각 분야에서 네. 환경이면 환경, 여성이면 여성, 뭐 노동이면 노동 이런 분야에서 각 전문가들이 이제 네. 들어오게끔 해야 되는 거잖아요. 장애인이면 장애인. 그럼 거기서부터 걸러서 들어와야 돼요. 그 단위서부터 자기들의 올바른 좀 우리의 대표성을 가진 사람들이다. 사람이 이 사람들이다. 라는 것들을 갖다가 정당에서 추천받아서 또 정당에서 또 걸러내고 뭐 이런 과정들을 걸려야 되는 거죠. 누가 개인적으로 친하다고 해서 어디 뭐 단체장을 했다고 해서 네. 그냥 바로 비례대표 주고 이것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비례대표 수준을 보면은 그 정당이 얼마나 정치개혁에 진짜 뜻이 있는지 그걸 알 수가 있겠네요.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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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러면 당 지도부가 특히 당대표가 비례대표를 포기하는 게 쉽지 않겠네요. 쉽지 않죠. 물론 쉽지 않죠. 근데 당대표나 당대표 중심 주위의 뭐 대선 후보급이나 이런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비례대표 공천 정도는 자기가 몇 명 정도는 할 수 있을 정도 이렇게 돼야지만이 자기 힘을 가지는 사람이라고 느낄 수가 있는 거죠. 이게 현실적인 우리나라 정당 구조이죠. 그러면 지금 선거법 어떻게 개정될 것 같습니까? 아니면은 지난번 선거법으로 그대로 갈까요? 예를 들어서 이번 선거법대로 하면은 이제 우리가 이준석 신당, 조국 신당 얘기를 할 건데 네. 선거법이 지금 어떻게 되어 있냐면 준연동형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47명 비례 중에 30명은 연동형으로 주고 17명은 병립으로 하고 있거든요. 네. 근데 이렇게 하면은 하여간 민주당한테는 민주당도 병립에서 가져올 수는 있어요, 몇 명. 네. 뭐 지역구에서 아무리 많이 이겨도 병립이 17명이니까 네. 17명 중에 30%니까 6명? 5명, 6명은 가져올 수 있긴 해요. 민주당도. 그런데 지금 국민의힘은 47을 다 병립으로 해버리자. 네. 그러면 민주당이 한 15명 정도 가져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국민의힘은 다 병립을 바꾸자고 하는데 민주당이 그거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저는 민주당은 이제 지난 선거에서 네. 준연동형으로 바꾸고 나서 위성정당을 만들어가지고 네. 많은 비판을 받았잖아요. 네. 받고 민주당 내부에서도 이것은 우리가 잘못된 거다. 인정을 해야 된다. 이것은 이렇게 가서는 안 된다라고 분명히 그동안 계속 얘기해왔기 때문에 네. 저는 병립형으로 돌아간다는 것은 저는 말이 안 된다고 봐요. 말이 안 되고 그리고 위성정당을 만드는 것도 이제는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다음에 준연동형으로 그대로 가더라도 그대로 가고 위성정당을 만들지 못하게 하는 법을 만들든지 만약에 그 법을 못 만들더라도 위성정당을 저는 만들어서는 안 된다고 봐요. 이게 이제 요즘 이 얘기를 하는 게 좀 이탄희 의원이 중심적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자기 정치적 직을 걸고 이걸 자기는 관철시키겠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저는 그게 좀 맞다고 봐요. 예. 그러면 선거법은 어떻게 지난번 선거법이 그대로 갈 것 같아요? 아니면 바뀔 것 같으세요? 그러니까 어떤 선거법 말하는 거지? 준연동형. 예, 준연동형. 예, 지난번 거. 네. 그러니까 저는 지금 민주당의 그대로 가야 된다. 예. 아니면은 연동형을 완전 연동을 해갖고 47명을 다 그냥 연동형을 바꿔야 된다. 저는 뭐 지금 준연동형으로 지금 만들어져 있는 법을 네. 저는 그대로 갔으면 좋겠어요. 그대로 간다. 준연동형으로. 네. 준연동형으로. 30명은 연동. 예. 그리고 17명은 병립. 예. 그 정도로 저 4년 전에 합의를 했기 때문에 그 정도로 그대로 가고 그리고 민주당은 민주당으로서의 원칙만 그대로 지키면서 갔으면 좋겠어요. 이게 중요한 이유가 이대로 가면은 신당들이 나올 가능성이 많아지는 거고 근데 이걸 만약에 바꿔가지고 예전같이 병립을 바꿔버린다. 그러면 신당들이 아예 못 나올 수 있도록 차단하는 이 기능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국민의힘이나 민주당이 신당이 부담스럽다. 그러면 아마
선거법을 개정해서 병리평으로 돌아가자 과거같이 그렇게 할 것이고 신당 조국 신당이건 아니면 이준석 신당이건 뭐 나오는 거 우리가 막지 않겠다. 그러면 아마 현행대로 가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아마도 민주당 입장에서는 150석 과반수 이석을 확보할 가능성이 크다. 그렇죠. 지역구에서만. 지역구에서 크다. 그러면 저는 뭐 이게 그렇게 큰 문제는 아니라고 봐요. 지난 선거에서 167석을 가져왔어요. 네. 150석 과반수 이석만 지역구에서 가져오게 되면은 이후에 뭐 다른 정당들이 군소 정당들이 만들어졌고 비례 정당들이 만들어져서 의석을 가져간다고 해도 예를 들어 우리의 우호적인 정당들 민주당이 우호적인 정당들 뭐 조국도 좋다고 봐요. 예를 들어 뭐 다른 뭐 지금 뭐 기본소득당이 있는 이런 데서 뭐 의석수를 가져간단 말이죠. 사회민주당 이렇게 가지고 아주 200석이 넘었다. 그것만큼 좋은 게 없죠. 좋은 거죠. 그것만큼 좋은 거 없죠. 그러니까 민주당이 151석까지만 있으면 돼요. 더 많을 필요는 사실 없거든요. 151석만 있으면 199석하고 똑같아요. 다를 게 없어요. 그러니까 200석이 단독으로 200석이 안 되는 이상 괜히 위성정당 만들어가지고 170석, 180석 만들 필요가 없다. 욕먹으면서 차라리 진짜 다른 진보 정당들 의석수 가져가서 연대할 수 있는 게 훨씬 더 도움이 될 거란 말 저도 동의합니다.